네, 그럼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좀 치워두고, 예. 오늘 할 내용은 분량상으로는 해봤자 한 11쪽? 11쪽 정도밖에 안 돼요. 분량은 적은데 내용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차근차근히 진행하면서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GIS와 공간정보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이 교재의 1장이에요. 1장이고 이 공간정보와 GIS라고 하는 이 내에 절이 있고 호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2호 공간정보 데이터 3호 사망 공간정보 좌표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사망인데 공간정보와 GIS 관계, 공간정보 데이터의 구조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공간정보 좌표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네.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런 어떤 공간 위에서 이런 대부분의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물체들은 위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위치를 갖는다고 하는 게 이런 일단 저 자신이나 일단 이런 뭔가 물체들이 딱 이렇게 위치가 있잖아요. 하면 이게 뭐 좌표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그 특정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물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고 등도 위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그 교통사고나 아니면 강력사고 등이 일어났던 사고 발생 위치 등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가령 어디 방문했던 약간 경로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하게 위치를 그때그때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특별한 현상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번 여름에 많이 보셨을 텐데 태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생지로부터 그 지점으로 있는데 태풍 같은 게 물리적인 실체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기압이라든가 기상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태풍의 중심을 잡고 중심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구체적인 이제 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중심도 구체적인 점으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 반경이라든가 영역도 나름대로 이런 폴리곤 영역형 데이터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지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성 현상이지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건 아닌데 그 뭐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지도가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렇다고 치면은 일단 치면은 이제 지진의 이제 진앙지를 위치로 특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피해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분석을 하죠. 그런 것처럼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물과 더불어서 사람이나 사물과 더불어서 이것과 더불어 뭔가 약간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특정 현상이나 사건들도 동일하게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대부분의 그런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무언가는 대체적으로 위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언가를 에 대해서 좀 표현하거나 아니면 분석하고자 할 때 그 위치라고 하는 그 특성을 반영해서 무언가 분석을 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좀 그 능력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다는 얘기를 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직장, 여가 생활들은 모두 공간상에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물리적으로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것 외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사물들도 위치를 가진다. 아까 했던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부터 자신과 관련한 위치 또는 주변 환경, 공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나 할까 본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지금 다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기숙사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는데요. 기술사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는 기사 시험이 아니라 기사 자격증을 따고 실무에서 뭐 한 10년인가 그 정도 이상 경력을 쌓아야지 볼 수 있는 굉장히 합격률이 낮은 어려운 시험인데, 거기에서 나온 이제 서술형 문제 중에 하나가, 기사 시험 전부 다 서술형이긴 하지만 그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지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기사 시험 보는 분이 주변에 계셔가지고 뭐 어떤 문제 나왔었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뭐 그런 약간 최초의 지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그 중에서 하나 나왔었다 라는 얘기가 좀 들었었는데, 그게 터키인가 약간 터키 쪽에서 동굴에 그려진 벽화고요. 그게 뭐냐면은 동굴 속에서, 그러니까 벽에다가 나름대로 그 선사시대니까 수렵 생활을 하잖아요. 수렵 생활을 하면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면은 무엇을 사냥할 수 있고, 일단 먹을 걱정을 가장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냥감이 내 동굴 중심으로 어디에 어떤 사냥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린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내 움막이 여기에 있으면은 가령 뭐 이쪽 동네에는 사슴이 있고, 뭐 이쪽 동네에는 뭐 토끼가 있고, 뭐 이쪽 동네 가면은 뭐 이제 무슨 뱀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제 아무래도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기록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든, 아니면은 이거를 같은 그 동굴 안에 살고 있는 식구들이나 아니면 부족, 찌족한테 공유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었든지 간에 지도를 가지고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표현해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주 굉장히 역사가 기록되기 전 시대에서부터 공간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석기 시대 때부터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자신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그림 형태로 위치를 표현해 왔다. 이게 그 최초의 지도에서 나타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언급인 거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하는 관심은 아까 전에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지도의 형태로 발달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각 정보가 일단 문자가 발생하기 이전 석기 시대 때부터도 지도를 그리면서 그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표현을 했으니까요. 일단 글보다는 그림이 우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대 문자가 더 발달하기 전에 이집트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상형 문자고, 한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본질은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이 좀 기호화가 되면서 문자가 된 건데, 상형 문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그림으로 무언가를 나타낸다고 하는 게 약간 인간의 문자 발전의 경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도를 통해서 발달된다고 하는 거는 공간 정보를 표현할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 발달과 함께 그 지도를 어떻게 그리냐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그 굉장히 좀 졸라맨 같은 그런 그림에서부터 현대 여러분들이 뭐 좀 보고 있는, 또 이제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 맵이라든가 아니면 구글 맵스나 아니면 다음 지도 같은 그런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보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타 형들, 그런 굉장히 좀 정보의 폭포 속에서,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 현대와 같은 이런 사회, 그리고 그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는 굉장히 큰 기술적 갭이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모든 시간을 꿰뚫고 있는 것은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뇌 구조는 거의 똑같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각 정보에 의존을 하고 그 시지각을 가지고 공간을 인지를 하고, 공간을 인지한 걸 가지고 그 내용을 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관심이 그 당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과 드릴 수 있는 노력에 비례해서 그 퀄리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낯선 곳에서도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자신이 방문한 장소나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 정보를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무슨 뭐 자기 움막에서 목적지, 그러니까 사냥터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중간에 뭐 구름이 있나? 아니면은 뭐 무슨 강이 있나? 뭐 이런 내용들을 그리게 하겠지만은 굉장히 좀 부정확하잖아요. 개념도니까. 그 코그니티브 맵이라고 하는데 인지도, 인간의 약간 머릿속에서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해서 약도 형식으로 그리는 건데 일종의 약간 그 인지도 코그니티브 맵을 그 원시인이 그린 거죠. 그린 건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고정밀의 그런 지도들이 나오고 있고 이따가 좀 같이 설명하긴 하겠지만은 그 자율주행 차를 위해서 고정밀 도로 지도까지 현재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낯선 곳에서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인 건데 여기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위치 정보와 지도 서비스라고 했을 때 서비스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위치 정보를 그 수집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큰 발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동굴 벽화에서 드러난 것 같은 경우에는 측량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는 대략 어느 정도 멀 거야 라고 식으로 좀 거리를 어느 정도 차등을 둬서 그릴 뿐이지 그래서 거리가 얼마고 시간이 얼마고 한 내용들 표현할 수가 없고 그나마 약간 고대 지나고 중세 지나면서 나름대로 아라비아 쪽으로부터 점차 천문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천체로부터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생각보다도 그 아랍권 이 수학이 우리가 약간 대수라고 하는 알제브라가 그 아랍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원래 그리고 숫자 0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 아랍 문화권에서 처음 이렇게 개념이 나와가지고 인도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동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나 우리 조선이나 우리 한반도나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구가 천체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개념들이 알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좀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세종대왕 때에는 이미 우리가 중국의 약간 그 영역이랑 좀 달랐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절기가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딱 베이징 약간 그 무슨 수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측을 해서 별자리를 관측을 해가지고 이걸 자료를 만든 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씩 중국 책을 들어와서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천체 측량을 해가지고 대략 한 몇 분? 30분인가? 그 정도 조금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이 언제쯤 찾아온다라고 중국이랑 다르게 딱 계산을 했는데 맞았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점차 발달해 왔던 것도 있고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정호 같은 경우에는 제 조상님이긴 한데 같은 문중이에요. 청도 김씨라서. 그래서 대강 보니까 약간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게 그 대동여지도 만들 때 하나하나 그 발로 답사해 가면서 그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었던 그 천체 관측 정보나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었던 각 지역의 기존의 지도 정보들 총망라해서 하나로 집대성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답사를 간다고 했으면은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을 경우에 답사를 해서 보완을 했던 것이지 전 국가적인 총력을 다 들여가지고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모든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밀 정보잖아요. 지도라고 하는 게 그것들 다 총망라해서 한데 모아가지고 자료를 제공해주고 김정우라고 하는 그 제 조상님은 그걸 집대성해서 하나의 대동여 지도로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다 발로 하나하나 답사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관측도가 약간 측량도가 있긴 있었어요. 가령 이제 비슷한 나름대로 동일한 길이로 이렇게 사슬을 1척씩 이어가지고 그 당시 척관법을 썼기 때문에 한 척씩 길이를 맞는 이제 사슬을 이어서 이걸 들였을 때 이런 길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다소 좀 부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잰다든가
아니면은 일종의 수레를 또 만들기도 해요. 뭐 가령 바퀴가 있고, 이건 뭐냐면은 바퀴의 이제 원주가 계속 굴러가더라도 일정하다는 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주를 구할 수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퀴가 한 바퀴 돌아갈 때의 길이를 알고 있고, 가령 그 1관 뭐 이런 식으로, 한 척 이렇게 된다면은, 1간이라고 치면은, 참고로 1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 1.8m가 그 정도 되고요. 1간을 제곱한 게 한 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8 몇 센티미터 정도고, 한 평이 그래서 3.3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대략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뭐 일제강점기 때 초기에 그 지저본도 처음 만들 때에는 이 척관법을 가지고 처음에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미터법으로 중간에 바뀌는 적이 있거든요. 가령 지저본도를 보면은 뒤에 약간 모는 종이 위에다가 도면을 그렸는데, 이 모는 종이의 한 눈금 하나의 길이가 1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는 종이 하나의 면적이 한 평인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된 것도 있었는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수레를 이용해서 수레가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가령 무슨 그 뭐였나, 약간 몇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은 무슨 진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이게 부딪혀져서 소리가 나게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갔구나라고 계속 계산하면서 그 경로의 길이를 재는. 다만 이거는 한계는 있죠.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 지오이드라고 해가지고 지구에 약간 등고가 있잖아요. 지구가 완전한 타원체가 아니라 중간에 실제 지구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거리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가령 이제 언덕을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라서 당연히 길이가 측정되는 길이는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 타원체의 타원면을, 이상적인 타원면을 지나는 것보다 당연히 길이가 더 크게 길겠죠. 그러면은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쪽이라든가 좀 더 먼 지방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대동여 지도도 그 오차가 누적이 돼요. 이게 이후에 좀 더 얘기할 텐데, 그 기준점을 잡은 중심지로부터 정확하게 위치를 잡은 그런 지역으로부터 멀리 그런 식으로 측량 성과를 누적시켜 나가다 보면은 이 오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이 오차를 분산시켜서 평균적인 오차가 한쪽에 쏠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 굉장히 좁은 그 신뢰 수준, 오차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그 방법도 이따가 나올 거고, 하여간 이런 눈물겨운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인공위성을 가지고 측량을 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그 드론까지 쓸 수 있고, 뭐 근대에는 이제 가우스 크루거 이제 등각 사상법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그 지적 온도의 근간이 되는 좌표계 설정할 때 나온 것들, 그리고 지구의 지구 타원체의 장반경이 몇 미터냐를 계산한 게 그 전 세계적인 약간 측량과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제공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걸 토대로 이제 가우스가 좀 나름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 용역 같은 걸 하는데, 그때 그 투영 방법이나 약간 이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개발을 하고, 그게 또 이제 메카토르 도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메카토르 도법을 이용해서 트랜버스 메카토르 도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 좌표계의 근간이 되고, 굉장히 그 인류의 그 기술에 총 집결된 그 어떻게 보면 총알하고 볼 수도 있어요. 지도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재 인공위성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는 정보들은, 일단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주 로켓, 항공우주 기술이 있어야지 인공위성을 날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자체도 광학 센서거든요. 그
가시광선뿐만이 아니라 적외선, 좌회선 아니면 다른 마이크로파 등등을 다 관측을 해서 아 여기는 식생이구나, 여기는 연록소가 빛을 발하고 있구나, 아 여기는 뭐 어떻게 됐구나 라는 걸 다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 그리고 에너지, 충전기, 기타 등등 그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통신 정보, 그 모든 정보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현재 또 기술이 약간 내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간 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공간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또 시각화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른 인사이트, 그런 자료를 정보로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인류 역사와 항상 함께 해왔다. 인류 역사가 아니라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같이 도시 계획을 다루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잡설일 수도 있는데 전공자니까 뭐 얘기했으면 해서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인공위성 사용해서 촬영한 지표면의 다양한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위치와 관련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뭐 그런 얘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치와 관련된 정보는 공간 정보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정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공간 자료가 아니라 공간 정보라고 하는가? 왜? 보통 그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분명하게 구분해서 얘기할게요. 자료와 정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자료와 정보. 자료는 그냥 어떤 특정 사실이나 아니면 관측한 그런 내용들의 집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일종의 사실들의 뭉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쌓아둔 거죠. 단순히 쌓아둔 거고, 이거를 뭔가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이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거나 가공하거나 해서 뭔가 유의미한 그런 내용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나타낼 수 있도록 가공되었을 때 이렇게 가공된 자료를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그냥 이렇게 얽혀져 있는 내용들이라 한다면은 정보는 깔끔하게 이제 처리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보면은 하다못해 이제 그 홍대구역에 내려서 홍익대학교 정문까지 가기 위한 가장 최단거리 루트는 어디인가처럼 그냥 단순히 그 자료들만 널브러뜨 놓으면은 그런 식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정리해서 경로로 정리해준다든가 시각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글로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써준다거나 했을 때 이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정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히 어떤 사상 그 전문 용어로는 그 공간 위에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러니까 공간 정보가 될 수 있는 각종 그 물질적인 실체들이나 아니면은 추상적인 그런 뭔가 행위라든가 그런 발생한 일들,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모두 통틀어 가지고 그 공간적 약간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 약간 뭐 무슨 주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이나 사물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 위치를 가질 수 있고 위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일단 통틀어서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상들은 그대로만 놔두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자료에 불과하는데 공간 정보 자체가 얘네들을 이제 이따가 얘기할 텐데 위치와 단순히 그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이제 위치, 아니 어딜 지나느냐 아니면 어디를 점하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위치와 그 다음에 이것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하나로 한데 묶어가지고 공간 정보가 만들어져요. 이것도 1차적으로는 가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 정보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상이나 사건이나 사물
합쳐서 뭐 논문에서 쓸 때는 사상이라고 써요. 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단순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런 건데 위치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치가 있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속성과 그 위치와 속성을 전부 다 한 대에 묶어서 나타내줘요. 여기에서 위치에 대한 정보는 위치를 표현한 정보와 해당 위치에 대한 특성. 좀 말이 살짝 명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위치 정보라기보다도 공간 정보라고 하죠. 공간 정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를 표현한 정보와 특성, 보통 속성이라고 해요. 속성 정보,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위치 정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위치에 있는 사건이나 사물을 설명한 정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고 그 위치를 표현하는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는 정보랑 그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속성에 관련된 정보가 함께 합쳐서 공간 정보를 구성한다는 말이고, 공간 정보는 지도를 통해서 정보의 전달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루는 공간 정보는 그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는 지도와 같은 시각화가 또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면이 우리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결과물은 한 큐에 보여주는 것은 도면이에요. 도면이고 또 그 토지라든가 그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송사가 생기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게 무슨 계산한 조서가 맞느냐 아니면은 그 도시계획 도면이 맞느냐 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더 우선권을 가질까요? 정답은 도면이에요. 도면이 더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해가지고 만약에 측량해서 뭐 둘 사이에 이렇게 도면에 그어져 있고 도면상의 이제 면적은 한 100대 120 면적 차이가 그 정도 난다고 쳤을 때 근데 이걸 계산해 가지고 나온 장부상의 면적이 이제 뭐 음, 110? 110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서로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는 당연히 얘보다도 도면이 우선이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 전공하는 사람들은 일단 명심해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위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음,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이런 위치 정보는 뭐 주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고 하고 이건 맞는 얘기고 지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위도와 경도, 수학에서 표현한 XY 좌표 등 이따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할 거예요. 이런 좌표 등이 위치를 표현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벡터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저는 고3 때 벡터가 그래도 공통적으로 배우게 되는 수학 교과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벡터의 내적이랑 외적 뭐 기본적인 행렬식 등을 좀 배웠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수능 볼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위도와 경도도 그렇고 특히 이제 XY 좌표와 같은 그 위치를 표현하는 정보는 보통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아까 전에 우리가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보의 유형이 다른 거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정보가 완전히 다른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공간 정보를 일반적인 그 비공간 정보와 구분해 가지고
공간 정보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정보들을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로 나눠서 관리하고 인지하고 있다 뿐이지, 본질적으로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각의 벡터를 만들 수 있고, 그 벡터들이 모여가지고 행렬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그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그 일단 R의 그 데이터 유형 중에서 벡터와 그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각 대학들의 위치와 각 대학들의 이름 등의 그런 속성 정보가 같이 한데 결합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었잖아요. 각각의 벡터를 만들고, 그리고 각 대학 하나마다 하나의 벡터로 공간이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뭐 이름, 아니면은 뭐 캔버스 교정의 약간 그 학생 수라고 할까요? 학생 수들을 이렇게 앞에 C 붙여가지고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벡터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벡터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행렬을 꾸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 더 공부한다고 하면은, 뭐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는데, 설형대 수학을 좀 더 마스터해 보시면 좋아요. 빅데이터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거 비공간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에 한데 묶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로 우리가 나누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나누고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고, 이 각각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때 2차원이나 끼케해봤자 3차원에 대해서 다루는데, 몇 차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아주 대단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 데이터의 약간 그 컬럼, 이런 컬럼들이, 그런 속성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잡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4차원 정보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같이 다룰 수가 있는 거고요. 이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좌표 변환의 핵심도 결국에는 그 행렬을 이용한 약간 선형대 수학을 이용한 행렬 변환이에요. 좌표 변환이라는 것도 결국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편의상으로 위치 정보 이제 벡터를 가지고 위치를 2차원이든 3차원이든 표시를 하지만, 이런 속성 정보도 일종의 벡터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그 데이터 간의 유사도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같은 데이터로서 본질적인 구분은 따로 이렇게 없지만,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 정보로서 위치에 해당되는 좌표, 위치를 특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따로 떼서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뭐 특정 위치에 있는 사건이나 사물의 위치 등을 설명하는 거, 아니면은 학교인지 회사인지 등, 학생이나 교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와 속성 정보, 이건 지도를 통해서 정보의 전달력과 극대화되고, 이런 시각적인 그래픽을 통해서 정보의 전달이 쉽게 이루어진다. 당연히 사람이 시간 매체가 더 훨씬 더 호소력이 높죠. 전달이 빠르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도.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같은 정보인데 얘네들을 그냥 속성 정도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과, 분명히 이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치 정보가, 이거는 폴리곤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위치된 정보가 따로 있을 건데 이걸 따로 떼다가 위치 정보대로 지도로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이런 속성 정보들을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면은 훨씬 더 딱, 경기도가 뭔가 대학 교수가 많구나라고 하는 그 결론을, 그 정보의 가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지도, 스마트폰 지도 어플을 통해서 공간 정보를 접하고 위치하고 있는 곳, 주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목적지를 찾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 근데 이 지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가공을 해서 준 거니까 정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들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공간 정보를 또 한층 더 활용해서 분석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2차 가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뭐가 어디에 있다 정도를 나타내는 수준이라면 QGIS 갖다가 도면만 그리면 그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령 이제 노후 건축물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라든가 그런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정보를 어떻게든 그 시사점을 추출해서 공유를 하고 싶다면 그 정보를 가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 R을 이용한 공간 데이터 분석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이 어떻게 보면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의 설명은 공간정보 데이터를 처리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 등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협의의 의미라서 좀 더 범위를 늘리면 뭐라고나 할까 그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 범위를 좀 늘리면 어, 여러분들이 그 공간 데이터 분석을 다루는 그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을 익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쪽으로 취직을 하셔서 오퍼레이터가 됐다고 쳐요. 아니면 분석관이나 그러면 그렇게 훈련된 인원도 지리정보 시스템의 일부예요. 훈련된 인원도 인력도 시스템의 일부고 당연히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아크GIS나 QGIS나 이 R 같은 그런 공간 데이터 분석 관련된 소프트웨어들도 시스템의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도 지리정보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뭔가 약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법규라든가 사회 제도 등도 크게 보면은 이 지리정보 시스템의 일부고요. 그러니까 지리정보를 다루는 일련의 그 모든 체계들이 전부 다 지리정보 시스템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만 넓히면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상에 나타나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위치와 특성, 속성을 파악하고 원인을 밝힌다고 하는데 원인을 밝힌다고 하는 사실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고요. 보통은 우리는 상관관계나 아니면 기존의 패턴, 뭐 기록을 해가지고 추세가 이랬다, 경로가 이랬다라고 이렇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상관관계, 가령 뭐 그 강수량과 미세먼지 농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 인과관계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라 아무나 좀 이렇게 막 쉽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상에 나타나는 사건의 사물의 특성을 대체하고 예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해상에 태풍이 발생했는데 경로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대강 뭐 제주도랑 저기 전라남북도 그리고 동해 무슨 백년도 연평도와 같은 서해 도서 지역은 태풍 주의를 하십시오라고 예보를 하잖아요. 일기예보 아니면 재난 관련된 그런 뭐 지도 만들어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공간 정보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들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지도로 설명을 하고 하죠. 시각적인 방법으로.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역시 위치를 가진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제가 그 LH 공사에 컴파스라고 스마트도시 사업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약간 그런 공모전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심사를 들어갔었거든요. 그 22개 팀이 굉장히 좀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아주 고도로 잘 분석을 했던데 주제가 뭐였냐면 고양시에 공공자전거가 있어요. 서울시 따릉이처럼 공공자전거의 그 스테이션 그러니까 그 정거장 자전거 반납대 대여소랑 자전거 대여소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위치를 재구성하는 그런 용역이었어요. 그래서 용역이 아니라 그 무슨 일종의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22개 팀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나을지를 그동안에 약간 그 공공자전거의 대여 이력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의 기존 스테이션의 위치나 토지 이용 현황도라든가 그런 공간 데이터를 한데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그 도시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법, 그러니까 대여소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전후 비교가 효율성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놓는데 그런 것들 현실의 문제들이 대체로 다 위치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위치를 가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큰 그 효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수많은 데이터, 상당수의 데이터가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위치의 정밀도가 좀 다르다 뿐이지 위치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이고 이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현상의 공간적 특성, 패턴이나 아니면은 패턴을 통해서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계획하거나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GIS를 활용해서 공간정보 분석,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하는데 또 이제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고 그래서 비공간 데이터에 대해서 좀 다루는 것도 알아둬야 될 필요는 있는데 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공간 데이터이고 그렇다 보니까 공간 데이터를 특별하게 다룰 수 있는 특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로서는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아크자이스와 큐자이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번 학기에 큐자이스 강해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제 주 툴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아크GIS예요. 하지만 저번 학기에도 좀 이렇게 강의하느라 써보고 그래 보니까 일부 분야 빼고는 QGIS가 그래도 거의 다 따라왔거나 아니면 오히려 능가한 부분도 꽤 있어요. 근데 일단 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값이면 QGIS로 입문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아크GIS 유료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 진출해서 아크GIS로 뭔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스킬을 다 다져놨는데 회사나 어디 기관에 들어가서 설치되어 있는 그 아크GIS의 버전이 완전히 좀 다르거나 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쓸 수 없거나 아니면 아예 버전이 달라서 어렵거나 아니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했을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노트북 갖다가 분석을 할 거예요. 사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좀 하기 힘들 테니까 뭐 필연적으로 야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QGI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rcGIS에 비해서 좀 다소 이것저것 신경을 쓴다던가 그래야 될 거는 좀 있긴 하지만 어딜 가든지 간에 자유롭게 설치해서 어떤 목적으로든 써도 되니까 QGIS를 쓰는 편이 아무래도 더 나중에 범용성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R 소프트웨어 요번 학기에 R 가지고 또 해보려고 하는 게 저번 학기에 가르쳤던 QGIS랑 요번 학기에 하고 있는 이제 R 가지고 하는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QGIS 안에도 R 가지고 R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패키지가 QGIS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 QGIS 안에서도 그 R에서 지원하는 공간 정보 분석 관련된 기능들을 그 자기 엔진 안에다가 쓸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해서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R 가지고 어차피 공부할 바에는 QGIS 갖다가 같이 함께 해나가는 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입문할 땐. 그래서 뭐 R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QGIS도 그렇고 둘 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니까 초기에는 좀 미약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유저들도 많아지고 그 핵심 개발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상으로 거의 다 따라왔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유료 프로그램에 의해서 R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알프 소프트웨어는 뭐 주로 패키지라고 하는 거가 개발되면서 빅데이터 처리하는 것도 원래는 그게 없었다가 이런 패키지가 제공되면서 빅데이터 분석도 더 용이하게 되고, 당연히 이 GIS 공간 정보 분석 기능에서도 저번 시간에 같이 했었던 그 애드온들, 그 패키지들 가지고 설치를 해서 쓰게 되면은 또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책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통해 가지고 공간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하게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일단 공간 정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앞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건이나 사물의 위치를 표현하는 정보, 그러니까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로 구분되고, 드디어 얘기가 나오네요.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 그래서 위치 정보는 공간상 위치를 표현하기 되기 때문에 지도의 형태로 표현된다. 보통은 2차원을 표시하지만 현재는 3차원 공간의 위치 정보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데, 절대 다수는 아직까지는 2차원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뭐 좌표 체계를 이용한다라는 건데, 전 같은 경우에는 좌표기 없이 그냥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의 뭐 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뭐 그런 케이스겠고, 좌표 체계를 쓴다는 얘기는 지구 중심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더 공인된 기준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뭐 분석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좀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는 좌표 체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지금은 일단 잠깐 중단을 하고, 네, 다시 재개를 해서 뭐 속성 정보랑 위치 정보 이야기를 했고,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는 서로 연결되어 구성된다. 그 위치 정보랑 속성 정보로 정보를 구분한다고 했고, 결국에는 이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연결한다고 했죠. 그래서 1- 뭐 그림 같이 오른쪽 지도에서 특정 위치를 표현하면 이렇게 이런 핀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위치 정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보들이 속성 정보라고 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속성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위치 정보로 위치를 통해 가지고 속성을 알 수도 있는 거고, 속성을 통해서 위치를 알 수도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약간 같이 한데 결합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 뭐라고나 할까, 그 데이터들이 서로 좀 구분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이걸 하나 한데 합쳤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에즈리의 쉐이프 파일인데, 로딩? 이거 보시면 지금은 이게 데이터가 좀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긴 한데요. 이게 낫겠다. 나눠져 있긴 한데 이 데이터가 원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DBF랑 SHB랑 SHX로 세 가지 양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나머지 붙은 것들은 좀 더 좌표계에 정의하는 파일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붙은 거고, 이게 확장자가 .dbf랑 .shp랑 .shx가 있죠. 이 중에서 일단 dbf는 우리 엑셀 데이터처럼 엑셀에다 그대로 넣으면 바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속성 정보, 를 담고 있고, 쉐이프 파일은 위치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파일, 쉐이프 파일 이렇게 있고, 이거는 쉐이프 인덱스, 이건 인덱스 데이터라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를 쉽게 열람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정보로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속성 정보를 딱 이렇게 엑셀에다가 넣게 되면은 엑셀이 dbf를 넣으면 이렇게 속성 정보가 뜨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중요한 거는 일단 이렇게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2번부터 데이터가 하나의 이제 로우, 하나의 행별로 데이터의 객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이름에 따라서 구분하잖아요. 사람이 다 다른 거고, 서로 독립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이 각각 여기 이제 쉐이프 파일 SHP에 있는 그 위치로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들이랑 1대1로 대응을 해요. 이렇게 1대1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대충 그려보면 이게 집계구 데이터인데, 집계구가 뭐 대략 구역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치면은, 이게 뭐 아이디를 따져보면 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얘도 1번, 2번, 3번, 4번으로 서로 이게 대응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합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이 에즈리의 쉐이프 파일이라고 하는 양식은 굉장히 포맷이 오래된 거예요. 거의 무슨 80년대부터 데이터 표준을 쓰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원시적인 이런 뭔가 공간 정보의 특성이 겉으로 잘 드러나 있는 그런 포맷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나온 뭐 MIF라느니 뭐 그런 맵 인포라든지 그런 양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그걸 좀 더 약간 편의성을 위해서 좀 가공을 약간 발전시키다 보니까 포맷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활용하는 포맷으로 공간 정보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데이터를 그 정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시 전체 화면 들어가면, 근데 여기에서 일단 속성 정보는 대략 엑셀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친숙해서 잘 알겠는데, 그럼 위치 정보는 대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방법으로서는 뭐 일단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벡터와 레스터가 있는데, 위치 정보의 표현 방법, 그 벡터랑 레스터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쪽이 더 우월하다라기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좀 달리 쓰기도 해요. 아니 분석의 편의성을 이해하든지.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이거는 폴리곤이니까 버텍스라고 해가지고, 벡터 데이터의 근본은 점 데이터예요. 포인트. 이거는 당연한 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모든 도형의 기본은 점이잖아요. 특정 위치를 나타낸 점이 하나가 있으면 점이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선이고, 세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면은 면이잖아요. 그 점선면을 대응해 가지고 그 포인트 이제 폴리라인, 폴리곤, 점, 선, 면,
표현이 되는 거고, 어차피 근본은 점이다 보니까 각각의 좌표라고 하는 정확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 같은 경우에도 버텍스라고 해가지고 이 정점들을 정점들도 다 순서가 있고, 그래서 이 정점들을 어떤 순서로 이제 이어주는가에 따라서 이게 패곡선을 이루면은 3개 이상의 이제 정점 버텍스가 있고, 이게 패곡선을 이루면은 면적을 가지는 이제 폴리곤으로 하나의 폴리곤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선 같은 경우에는 또 선을 이루는 그 일단 버텍스들이 있고, 버텍스를 어떤 순서로 잇느냐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공간 데이터를 구조를 짤 때 그 뭐냐 약간 좌표기 같은 것도 볼 때 그 뭐라고나 할까, Z축 공간 데이터의 Z 속성이라든가 Z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은 M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더 추가하라는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 Z 좌표죠. 높이 쪽이고, 이거는 경로. 어떤 방식으로 그 가령 이제 이동 경로 같은 걸 할 때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 순서를 나타내주는 뭐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기도 해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벡터 데이터를 구성하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라고나 할까,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 레스터의 좌하단이든 좌상단이든 그거는 데이터를 만드는 양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좌측 하단이라고 치면은 좌측 하단 끝점의 위치를 좌표를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레스터 하나하나의 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하나에 이제 10m라고 하면은 뭐 10 by 10m다 라고 하고, 그러면은 일단 그리고 이게 전체 익스텐트 어느 정도 영역까지 꽉 채워져 있다 라고 해서, 가령 뭐 이제 제 북단의 y좌표, 남단의 y좌표, 최 이제 서쪽 동쪽으로 x좌표의 마진과 y좌표의 마진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좌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위치 관계는 일단 이 레스터 셀의 크기는 항상 서로 일정하다는 게 기본 전제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픽셀을 따질 때 이제 몇 다시 몇 번째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얘라고 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고 1 2 3 4 5 니까 얘는 레스터 셀 기준으로 6 바이 5 6칸 5칸, 마치 말판놀이 하는 것처럼 6칸에서 5칸 이렇게 가로로 6칸 세로로 5칸 움직이면은 그쪽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이 위치라고 하는 거는 레스터 셀의 중심점 센트로이드 기준으로 위치를 보게 되고요. 이 중심점으로부터 그 이격거리를 따지면은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위치가 어디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하여간 이 좌하단의 전체 이제 좌하단 끝에 그 보통 꼭지점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좌하단 끝에 있는 이 레스셀의 중심점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그 기준점으로부터 전체 그 레스터가 채워져야 될 면적 공간 범위를 특정을 해주고, 그 안에 이렇게 미리 지정해둔 그 크기에 따라서 셀을 다 채워 넣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레스터라고 하는 거 위치는 그런 식으로 일정 영역을 커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벡터랑 위치를 잡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되고, 그 설명을 좀 약간 보죠. 이어서 그 벡터는 위치 정보의 모습을 윤곽선으로 표현한 후 윤곽선의 모양을 좌표값의 배열로 표현하다. 차원에 따라 뭐 0차원의 점, 1차원의 선, 2차원의 면으로 구분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점 데이터는 위치 정보의 윤곽은 없다. 근데 여기서는 윤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책이 일반 약간 공간 정보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 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윤곽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점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이 윤곽선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윤곽선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보다 근본은 약간 점이라고 보는 게 맞고, 수학에서의 그
공간 도형을 다룰 때 점부터 배우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선이나 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선도 점의 집합이잖아요. 그쵸? 면 같은 경우에도 점의 집합이고, 그래서 이따가 잠깐 얘기할 건데 공간 데이터 다룰 때 약간 집합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거 이따가 잠깐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넘어가고, 선데이 그 선데이터를 구성하는 꼭지점의 좌표값을 뭐 어떻게 구성을 하고 면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넘어가고, 여튼지 간에 점이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주는 좌표값으로부터 이놈들을 연결해서 선이든 면이든 다 구성한다는 얘기고, 그게 하나씩밖에 없으면 점이란 얘기인 거네요. 그 다음에 공간 정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은 레스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을 일정 크기의 격자 또는 화소로 구분한다. 화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핸드폰이나 모니터 화면 등도 어떻게 보면 레스터 형식으로 이런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 원래 그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산적이지는 않잖아요. 연속적인데, 뭐 물론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산적이긴 하겠지만은 사실상 연속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땐. 하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니터가 16대 9 비율에다가 1920, 1080 풀 HD 해상도를 가지는 그런 모니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가로로는 1920개의 픽셀이 있고 세로로는 1080개의 픽셀이 있는데, 이 픽셀이 그 크기가 있을 텐데 정사각형으로 가로 세로 비가 똑같으니까 이 비율에 따라 가지고 16대 10인가 9인가 비율을 가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16대 10인가?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픽셀 하나가 격자 하나가 이제 화소라고 하는 거고,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 200 x 200이면 1cm 이내에 200개의 화소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해상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화면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있는 이 공간 자체가 몇 인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상지 영역이랑 일맥상통한 거고, 공간 데이터로서는 가령 여기 이제 삼명대학교 캠퍼스 이런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 도면을 그릴 때 이점 세선으로 그리게 되는, 이점 세선을 가지고 그리게 되는 이런 대상지 구역의 전체가 어떻게 보면 관심 영역이고, 관심 영역을 전체 커버하는 이제 익스텐트라고 해가지고 x적 x1, x 이제 x 미니멈, x 맥시멈, 그다음에 이제 y 맥시멈, y 미니멈을 잡고 이 공간을 쪼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쪼갠 다음에,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그리드 셀 안에, 하나의 그리드 셀이 일정 공간은 덮고 있을 거잖아요. 덮고 있는 이 공간 위에서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집어넣어서, 이 중간 위치에 대표값으로 집어넣어서 이 대표값을 이 셀 전체에 해당되는 값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위치한 정보를 정확하게 좌표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그 공간을 커버하는 그리드 셀 격자로 덮어주고, 이 격자를 대표하는 일련의 값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위치값이 존재하고 그 안에 일단 속성 정보도 다 있는데, 속성 정보에 따라 가지고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 도형이 있는 이 위치에 정확하게 이 위치에 한정해 가지고 정보가 들어가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선이든 점이든지 상관없이, 점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 상에 점 위치가 있는 곳에 점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선 같은 경우에는 뭐 선 종류에 따라서긴 하겠지만은,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그 도형들의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 주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그 일단 격자로 덮여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서 더욱이 더 약간 근사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써야 될 그런 분야라든가 케이스가 존재하긴 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그런 배열로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레스터로 공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분할하는 격자의 크기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기준점으로부터 몇 번째 이렇게 위치하는 곳이냐인 것이고, 이 위치를 사실상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도 격자의 크기가 또 필요하긴 해요. 그래야지 격자의 크기에 따라서 몇 미터 바이 몇 미터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격자는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보통은 정사각형으로 격자를 만든다. 그리고 그 크기를 한 변의 길이로 표현한다. 이를 해상도. 보통 해상도 같은 경우에 보통 그 DPI? DPI를 표현하잖아요. 200이라고 치면은 그임이죠. 그러니까 1cm에 200개의 화소인 건데, 공간정보에서의 해상도 표현은 그냥 길이에요. 그러니까 1m급. 그 위성지도 할 때 이제 몇 미터급이라는 얘기 많이 할 텐데, 가령 무슨 이거는 30m급이다. 30m급 인공위성 사진이다라고 하면은 그 약간 그 레스터를 찍어 가지고 픽셀 하나하나가 30m, 미터 바이 30m라는 거고, 이게 10m가 되면은 3분의 1이니까 대략 이 정도. 그러면은 이 숫자 자체가 적어지면 적을수록 해상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DPI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데, 이 공간정보에서 보통 얘기하는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을수록, 그게 의미하는 거는 그 그리드 셀, 그러니까 격자의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길이가 적어지면 적을수록 같은 공간에 담을 수 있는 그 그리드 셀 개수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해상도가 높아지죠.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이건 아까 설명을 했고요. 예, 설명했던 내용이고, 뭐 레스터는 벡터에 비해서 위치 정보 표현 방식이 사용되기 낯설 수 있다. 뭐 여러분들 오늘 레스터라고 하는 얘기 처음 들은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스터는 뭐 TV나 모니터, 사진 등에 사용하는 화소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본질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같아요. 본질은 거의 같고요. 사실 우리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셀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뭐 가령 RGB 코드를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가령 R은 뭐 255, G는 0, B는 255, 이런 식으로 색깔 코드를 입력하면은 그에 따라서 색깔이 입력되겠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뭐 일단 우리가 모니터로 보고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어떤 색깔을 표현하라라고 이게 정보가 가면은, 이게 만약에 0이라고 치면 레드니까 이 화소에다가 그리드 셀에다가 출력 결과로 빨간색이 이렇게 우리 화면에 입력이 되는 거겠죠. 기계를 제어해서. 그러한 본질적인 면은 사실 레스터나 이런 화면이나 본질적으로 같고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런 색상 정보를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기타 뭐 이게 가령 토지 이용상 이제 상업이냐, 아니면 주거 용도냐, 아니면 녹지냐 등의 이런 색상이 아닌 좀 더 다른 정보들을 좀 더 폭넓게 다루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레스터 데이터를,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 게 공간을 일정 영역의 공간을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컴퓨터도 많이 발전했는데 데이터들 다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필연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정보 그런 경우에는 레스터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연속적인 데이터들은 사실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고 하는 게 측정소가 있는 곳들이야, 측정소 위치야 이렇게 점 데이터로 측정소 위치가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여기는 뭐 100, 여기는 20, 여기는 뭐 50, 여기는 10, 여기는 뭐 20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뭐 크리깅이든 나중에 좀 보관하면 배울 텐데 그 역지리 가중 행렬이라든가 아니면 뭐 크리깅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보관법을 써서 추정을 할 거라는 거죠. 보관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없는 곳들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중간 지점에 있는 곳에 이제 데이터를 추정하는 기법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쓰고 있는 그 등고선도 이 보관의 결과인 거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갖다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효과적이지도 않고요. 이걸 점을 어떤 식으로 넣어가지고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폴리곤으로 뭐 나눠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영역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가도 문제고, 이렇게 나눠진 데이터들끼리 서로 이게 만약에 9월, 오늘이 며칠이냐? 9월 25일 관측 정보다. 근데 이게 또 과거 약간 9월 24일, 9월 23일 정보랑 또 이렇게 좀 중첩해가지고 뭔가 같이 분석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뭐 약간 폴리곤들이 계속 쪼개져 있으면 분석하기가 하는 방법이 없기진 않지만 굉장히 분석하기가 난감하거든요. 데이터의 형식 자체가요. 그 원천 그 성질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어차피 보관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온 사방 천지에 다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공간을 레스터 방식으로 특정 구역마다 쪼개가지고 그 구역에 있는 정보를 대표하는 값으로 나타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땐 측정소에서 있는 정보가 가령 여기는 여기랑 측정소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측정이 뭐 x1, x2, x4, 뭐 x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정보를 활용해서 가령 뭐 보관을 해보니 미세먼지가 뭐 단계별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뭐 대강 이렇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벡터로 하는 것보다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랑 가령 전날 대비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비교해 보자라고 하면은 이 영역에 대해서 똑같은 그 그리드셀 면적, 그리드셀 해상도와 그 똑같은 위치를 담고 있는 똑같은 그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레스터를 가지고 중첩해서 이 안에 있는 대표 값을 이 셀이라고 치면 이 셀에 이 위치에 있는 셀에 가령 이 몇 번째냐?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6-10번째 그리셀에 대해서 가령 이제 오늘은 농도가 100 정도 되고 어제는 80이었다면은 이시만큼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셀들도 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계산하기 매우 용이해요.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기상이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사실 우리가 지형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지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측량을 통해서 그 표고와 약간 그 위치를 다 측량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받아보게 되는 등고선은 이런 식으로 보관법을 통해서 레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보관을 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로 등고선을 나중에 가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관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요. 등고선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우리 취지정도에 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우리 지형 같은 경우도 연속적인 데이터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령 뭐 측량을 이 지점에서 했다, 이 지점에서 하고 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런 식으로 뭐 측량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뭐 가령 이제 뭐 직선 함수로 비, 뭐 비례를 해서 분석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연결될 거고, 이걸 연결하는 방법을 2차 함수라든가 지수 함수 등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맞을 거고, 약간 그 사이를 보관하는 방법은 다양하긴 한데 하여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선형 방법이 또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몇 차 선형식으로 할 거냐도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 표면을 추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추정된 표면을 가지고 일단 이거를 크로스 섹션으로 잘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등고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크로스 섹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때 이거 자체가 약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레스터 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 가지고 3D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3D 모형을 토대로 우리가 등고선을 만드는 그런 가공 과정을 거치게 돼요. 뭐야 이건? 그런 점에서 데이터의 양식에 따라서, 그리고 분석 목적에 따라서 레스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레스터를 쓰게 되는 분석 목적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셨나요? 그 3학년들이니까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하네요. 토지 적성 평가 해봤어요? 토지 적성 평가라고 있는데 이게 그 상업 약간 그 보전 적성인지 아니면 개발 적성인지, 개발이 적성인 곳에서는 가령 이제 주거지로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상업 용도로 쓰는 게 나은지 등을 그 적성들을 분석하게 돼요. 대표적으로는 뭐 그 대표적으로 대대로 쓰였던 거는 그 2000년대 초반에 국토계획법 만들고 나서 우리가 그 관리 지역, 도시 관리 지역을 그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신설했는데, 관리 지역이 과거의 그 준농림 지역과 준도시 지역,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시 지역하고요, 나머지 도시하고 지역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법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좀 약간 그 도시에 준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준도시 지역과 약간 이거 지역 같은데라고 하는 부분 지역, 음, 중농림 지역이라고 하는 되게 경계선상에 있는 애매한 지역들의 그 난개발이랑 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국토계획법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뭔가 관리 지역으로 묶은 곳들을 그 적성에 따라 가지고 그 계획관리구역, 생산관리구역, 보전관리구역으로 구분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구분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구분하냐에 따라 이게 한 토지 가격이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이익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철두철미하게 기준에 따라서 분석 결과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하에서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그 토지 적성 평가하는 방법을 가져와요. 그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약간 기본 아이디어 컨셉은 생태학에서 식생 등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단지 계획할 때 마치 우리 케빈 린치가 분석을 하고 그랬던 데에도 그런 컨셉이 있고, 그 잠깐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약간 과거에는 트레싱지에다가 그 현장 조사했었던 그런 정보들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린 것들을 모아다가, 트레싱지가 기름종이거든요. 기름종이다가 반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서로 중첩해서 선을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만든 다음에 점수들을 합쳐가지고 그 비례 약간 그런 정보 이용해서 이게 뭐 A고 B고 C면은 뭐 가령 이제 알파 그 배수에다가 A 있고 거기에다가 베타 가중치에다가 B, 그 다음에 이제 감마 가중치에다가 C로 해가지고는 뭐 점수가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점수에 따라서 뭐 가령 100점에서부터 80점은 개발 적성, 뭐 가령 이제 뭐 79점에서부터 뭐 40점은 뭐 무슨 적성,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하여간 생태학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태 조사를 했던 것들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중첩시키고 하는 컨셉들을
그 우리 일단 GIS 쪽으로 원래 종이 위에 있던 것들을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GIS 쪽에서 해보려다 보니까 레스터라고 하는 그 데이터 형식으로 이 도면상에 있었던 이 정보들을 모은 다음에 변환한 다음에 아까 전에 같은 위치에 있는 레스터 셀 위에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다 같으니까 이 여기에 들어있는 대표값들을 가지고 대표값 A에 대한 대표값, B에 대한 대표값, C에 대한 대표값 등을 모아서 이런 선형계획법이나 아니면은 뭐 지수함수도 가능하긴 한데 어떻게 수식을 만든 다음에 지표를 생산해내면 이걸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그 국토연구원 쪽에서 이런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 관리계획 세분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했었어요. 현재도 그 약간 개발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무슨 어떤 적성 평가 등인지 그 진행을 할 때 이런 컨셉들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고 그 왜 하필이면은 이런 조사를 할 때 또 레스터를 쓰는 거냐? 여러분 근데 그 레스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벡터로 바꿀 때 정확도가 급격하게 하락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걸쳐 있거나 했을 때 만약에 어, 점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하거나 어디를 하든 위치가 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따라서 뭐 칠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쳤을 때 뭉개지죠. 뭐가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쳐도 그 선을 약간 레스터 이미지로 바꾸는 알고리즘이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한데 아니면은 레스터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가까운 선이나 도형을 그려주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긴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도형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뾰족한 삼각형이었을지 아니면 이런 모양이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레스터 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레스터 셀을 이렇게 벡터로 복원하는 거는 그 벡터 같은 경우는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분석할 때 어디가 어떻게 정확하게 중첩되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분석할 때 이게 원래 데이터는 이런데 레스터에서 복원시킨 데이터는 뭐 가령 이런 식이다 라고 치면은 오차가 매우 커져요. 그래서 좀 분석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근데 레스터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의 해상도는 즉 정확도는 좀 포기를 한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게 적기 때문에 또 벡터 데이터를 차라리 레스터로 바꿔가지고 기존에 있는 레스터 데이터 한 대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게다가 레스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그 수학적으로 레스터 셀 사이에 서로 간의 관계를 감안해서 이런 룩 방식이나 아니면 이런 퀸 방식이나 그러니까 컨디규이티, 인접성을 가지고 서로 간의 약간 데이터를 감안해 가지고 분석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든지 아니면은 수리수문 분석, 특히 토목하는 분들 아실 텐데 토목 쪽을 하는 분들 아실 때 수리수문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 벡터가 아니라 레스터 방식으로 이런 모형을 표고라든가 약간 이런 지질이라든가 바위인지 아니면은 뭐 투수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레스터 형식으로 다 중첩을 시킨 다음에 모델링을 해서 돌리는 게 훨씬 더 컴퓨팅 자원을 아끼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유리해요. 기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방식이라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돌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레스터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에 훨씬 더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관심 분야가 있다면 따로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 이 정도고요. 일단 여기까지 넘어가고 공간정보 좌표 체계